무심함을, 단순함을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만나자. 저녁빛이 마음의 내벽 사방에 펼쳐지는 사이 가득 도착할 것을 기다리자. 과연 우리는 점 하나로 온 것이 맞는지, 그러면 산 것인지 버틴 것인지 그 의문마저 쓸쓸해 문득 멈추는 일이 많았으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내지 않으면 안 되게 살자. 달코해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발이 발을 뒤틀어버리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것으로 살자. 밤새도록 몸에서 운이 다 빠져나가도록 자는 일에 육체를 잠시 맡겨두더라도 우리 매일 꽃이 필 때처럼 호된 아침을 맞자. 어떤 문장은 어떤 그림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선율로 떠오르기도 하고 감촉이나 무게감, 열기와 울림, 혼란스럽거나 몽롱한 감정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반대로 어떤 순간에 문장과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그게 정리되지 않아서 속을 다 뒤집어 놓을 때가 있다. 내 안에서는 단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언어란 시간성을 지녔으므로 풀어내려면 반드시 배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은 마음을 열어서 다 보여주고 싶어. 저 하늘을 보고서 지금 내 마음이 이래요. 그런 이유로 서가를 서성이거나 음악을 찾아 듣거나 미술관에 가거나 풍경을 찾아 길을 떠나는 것이다. 이 시를 읽고 이 그림이 떠올랐다는 말을 이렇게나 복잡하게 한다. 호텔방에서 낮잠 자다가 느즈마키 나와 비엔나 벨베데레 궁전 미술관. 어쩐지 발길이 머물러 한참이나 바라보았던 에곤 실레의 포옹. 이 일기에 썼던 날, 그날 기억이 떠올라. 미술관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실제로 실물로 만났고 그 그림을 마주하는 순간에 이병률 시인의 이 넉넉한 쓸쓸함이라고 하는 시 구절이 떠올랐어.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뭉클하게 올라올 때는 정말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이 시도 생각해보고 저 음악도 떠올려보고 하지만 결국은 본질적으로 저 하늘, 존재하는 하늘 그 자체를 그냥 가져다가 지금 내 마음이 이래요 라고 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거든. 파스칼 키냐르라고 하는 소설가가 심연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 힘을 써서 말하면 힘을 잃는다. 너를 사랑해 하고 외치는 순간 이미 그 성적 매력이 사라진다. 눈빛으로 말해야 한다. 밀렵꾼들의 강렬한 결정적 교환은 이 침묵하는 시선의 교환이다. 내가 이 일기를 쓴 것도 아마 이렇게 말로 전해지는 순간에 그 본질적인 것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 힘,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펄펄 뛰는 그 무엇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영화 아바타 1편 봤을 때 진짜 유레카했거든. 그 아바타에서 나비족들이 뭐 ICU 하면서 서로 소통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관계,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뒤통수의 신경다발을 서로한테 직접 연결시켜서 자신의 그 뇌 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들, 감각하고 있는 것들, 심지어 조상들의 기억까지 다 연결시켜버리거든. 그렇게 소통을 하는 거야. 본질 그 자체로. 내가 느낀 이 온통 혼란스러운 그 뭉텅이의 감정, 감각 그거 자체로 소통을 하는 그 장면에서 나 너무 유레카했었어. 스토너도 사실은 심연이 되게 깊은 사람이거든. 굉장히 속 깊은 사람이야.
근데 그걸 말로 전달할 그런 언어를 갖지 못했던 사람인 거지. 왜냐면 그 집안의 문화 자체가 말로 하는 언어가 없는 문화였었잖아. 예를 들면 구쪽 같은 데 보면 스토너가 이렇게 말을 해. 이제 아버지가 스토너 보고 너 대학 가서 이렇게 공부해보는 거 어떻겠느냐. 여기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다. 대신에 돈을 얼마 정도 보내줄 수 있다라고 했더니 스토너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아서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스토너는 사실 심연이 없지 않아. 이 사람은 오히려 굉장히 충분히 많이 깊고 많이 느낄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숙고하는 사람인 거지. 다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문화에서 자라지 못하다 보니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으로 감정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지 못했다. 그런 사람으로 느껴졌거든. 스토너 아버지도 비슷한 사람이야. 10쪽에 보면 스토너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 가끔 밭일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점점점점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무슨 생각이냐면 점점점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말을 더 잇지 않아. 근데 스토너는 그 장면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길게 말한 적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리고 둘이 의사소통하는 장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쪽에서도 한 번은 아버지가 학교는 마음에 드느냐 물어보았는데 그는 마음에 든다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는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어떤 감정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게 목구멍에 걸려서 대화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런 스토너한테 이제 아처 슬론이 수업 시간에 언어를 주게 되지. 깊은 심야는 있었지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하는 도구가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없었던 스토너에게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줘.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저 뒤에 가면 스토너가 로맥스 처음 만났을 때 로맥스한테 호감을 느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신의 일그러진 몸이 강요하는 한계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책을 읽다가 점차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이 자유의 본질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그가 느끼는 자유로움도 더욱 강렬해졌다. 윌리엄 스토너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에게 뜻밖의 친근감을 느꼈다. 그는 로맥스가 일종의 변화를 거쳤음을 알 수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통해 알게 되는 직관적인 깨달음 같은 것. 스토너 자신도 예전에 아처슬론의 강의를 들으며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명확하게 말을 해. 아처슬론 강의에서 자기가 겪은 변화가 무엇이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통해 알게 되는 직관적인 깨달음이라고. 아처슬론이 그럼 무슨 짓을 했냐면 정확하게 그 장면을 읽어볼까? 아처슬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는 잠시 스토너를 바라보다가 무심하게 변해버린 눈으로 학생들 너머의 어딘가에 막연히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리고 책을 보지 않은 채 다시 시를 읊었다. 단어들을 구성하는 소리와 시의 리듬이 한순간이나마 그 자신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깊고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시를 쫙 읊어.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스토너한테 돌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셰익스피어가 3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자네에게 말을 걸고 있네. 스토너군, 그의 목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말을 하거든. 난 이 부분 읽으면서 와, 아처슬론 진짜 업자다. 이 사람 정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 어떻게 사람을 낚을 수 있는지, 걸려들게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 파스칼 키냐르가 뭐라고 하냐면 심연들에서
쓰기는 언어의 문맥을 자른다. 집단의 고유한 힘의 역학관계 속에, 사냥 느낌 속에 완전히 젖어 있는데 소리를 분절한 것에 불과한 글자로 소리를 적는 통에 산통이 깨진다. 쓰기로 단절이 생긴다. 방금 전만 해도 구분이 없고 연속적이던 대화가 쓰기로 분산된다.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가 글로 남는 순간에 맥락이 사라져버리고 분절돼버리고 그 아우라, 그 활기, 그 맥락 속에서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어떤 호흡, 느낌들 이런 게 다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예수나 공자나 직접 남긴 글들이 전부 다 없어. 뭐 글이 안 남은 이유는 조금씩 다 달랐겠지만 어쨌든 글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 아닐까? 그래서 키냐르의 시면들 이 책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 부조니는 말했다. 해석하지 마라. 그저 되살려라. 나타날 때만이 나타난다. 손들이 건반 위를 나아가나 손의 문제가 아니다. 생겨나느냐의 문제다. 근원이 예술이다. 아름다움, 미의 문제가 아니다. 아름다운 것 뒤에 닿아야만 하는 근원이 있다. 부조니는 이렇게 썼다. 해석가는 작곡가의 영감을, 즉 작곡가가 곡을 쓰며 부득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되살려야 한다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글로 담는 순간에 이런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탈락되어버린 맥락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 에너지, 활기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처슬론이 이 시를 읽기 직전에 묘사된 구절을 보면 단어들을 구성하는 소리와 시의 리듬이 한순간이나마 그 자신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이 시를 읊어. 그러니까 시를 글자로만 눈으로만 읽는 건 사실 악보 보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음악을 즐기려면 음악을 들어야지. 음악을 귀로 들어야지. 그러니까 시도 마찬가지인 거야. 시도 제대로 즐기려면 목소리 내서 낭송해야 돼. 낭독해야 돼. 시는 원래 혼잣말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를 읽잖아? 우리가 왜 시를 어려워하고 난해해하고 못 읽냐면 시가 근본적으로 혼잣말이고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몰라서 그래. 시는 시를 읽을 때도 소설 읽을 때처럼 똑같이 그 소설 속의 장면 속에 등장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 모습 떠올리고 표정 떠올리고 어떤 행동하고 있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지, 주변 사람들은 어떤 표정 짓고 있지,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하듯이 시도 똑같이 화자의 몸을 느껴야 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표정으로, 침은 언제 꿀꺽 삼키고 있고, 어떤 호흡으로, 어떤 에너지와 열기로 이걸 말하고 있는지 느껴야 된다고. 그게 시라고. 그래서 아처슬론이 이 수업 시간에 스토너 앞에서 읽은 건 시여야 했던 거야. 만약에 아처슬론이 소설 읽었으면 이렇게 스토너가 걸려들지 않았을 거야. 소설은 설명하니까, 중개하니까. 근데 시는 중개자가 없어. 설명하지 않아. 그냥 우리한테 직접 말 걸어버려. 직접 탄식하는 소리, 감탄하는 것, 울분, 환희 이런 거 그냥 우리 귀에 꽂아준다고. 아초슬론이 약간 빙의한 거지. 그런 얘기 있거든. 무당 팔자나 배우, 가수 또는 사제 이런 사람들 팔자가 다 같은 팔자라고.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아닌 다른 영혼의 목소리를 내 몸을 통과시켜서 내 목소리로 내주는 그런 원리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직업군으로 치면 그들이 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아처슬론이 정말 이 셰익스피어의 시를 읽으면서 셰익스피어를 이 자리에 스토너 앞에 정말로 불러온 거야. 이거 일종의 제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 그리고 나서는 이 시에 대해서 해석도 안 해줘. 이건 텍스트가 아니거든. 설명도 안 해줘. 그냥 현 해버리는 거야. 종교 체험처럼. 그랬더니 스토너가 걸려들지. 키냐르가 음악 혐오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
음악 혐오라는 책의 2장의 제목이 이거야. 귀에는 눈꺼풀이 없다. 듣는 것은 보는 것과 다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꺼풀로 차단할 수 있다. 칸막이나 커튼으로 가릴 수 있으며 장벽을 이용해 즉각적으로 접근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소리는 눈꺼풀도 칸막이도 커튼도 장벽도 인식하지도 않는다. 경계를 나눌 수도 없기에 누구도 소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리고 끝없는 수동성은 인간 청력의 근간이다. 내가 귀에는 눈꺼풀이 없다고 요약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듣는다는 것은 멀리서 와 닿는 것이다. 리듬은 떨림과 관련이 있다. 음악이 부지불식간에 나란한 두 육체를 뒤엉키게 만드는 것도 이 떨림 때문이다. 너무 좋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적 행위다. 듣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는 읽을 수가 없네. 프랑스어 동사 복종하다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듣기는 라틴어로 귀 기울임, 즉 복종을 뜻한다. 그러니까 청각이라고 하는 감각은 시각과는 달리 수동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신화나 어떤 유명한 스토리들에 보면은 운명적인 신의 부름과 같은 순간들에 항상 목소리가 들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면 겨울왕국 2의 엘사도 아주 평온한 날을 보내던 어떤 날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와서 운명적으로 그 소리를 찾아 떠나게 되잖아. 콜링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신의 목소리와 같은 운명적인 메시지는 문자로 오거나 편지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해리포터 빼고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 청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아처 슬런이 스토너에게 어떤 운명적인 메시지를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여기서 들더라고. 그러니까 슬론 약간 업자지? 이를 통해서 도비 1명 영업 성공.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존 윌리엄스 작가가 진짜 지독하다고 난 느낀 게, 정말 이 긴 작품을 쓰면서, 꽤 장편인데 이 작품을 쓰면서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그냥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런 사람이니 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도 그냥 고르지 않았겠지. 이 내용을 보면 소네트 다시 읽어볼까? 그대 내게서 계절을 보리. 추위에 떠는 나뭇가지에 노란 이파리들이 몇 잎 또는 하나도 없는 계절. 얼마 전 예쁜 새들이 노래했으나 살풍경한 폐허가 된 성가대석을 내게서 그대 그날의 황혼을 보리. 석양이 서쪽에서 희미해졌을 때처럼 머지않아 암흑의 밤이 가져갈 황혼. 모든 것을 안식에 봉인하는 죽음의 두 번째 자아. 그 암흑의 밤이 닥쳐올 황혼을 내게서 그대 그렇게 타는 불꽃의 빛을 보리. 양분이 되었던 것과 함께 소진되어 반드시 목숨을 다해야 할 죽음의 침상처럼 젊음이 타고 남은 제 위에 놓인 불꽃. 그대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사랑이 더욱 강해져 머지않아 떠나야 하는 것을 잘 사랑하리. 이렇게 이 시를 읽어. 근데 이게 너무 스토너의 앞으로의 삶을 예언하는 것 같잖아. 귀에 너무나 싹 들어왔을 것 같아. 이런 절정의 순간에 들었던 시의 내용을 스토너 성격에 오래오래 곱씹었을 것이고, 신화학자 조셉 캠벨이 그랬거든. 정확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는데 살다 보면 누군가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을 했었어. 신화라는 건 삶의 원형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너는 이 소네트를 들었던 그 순간에 이미 자신의 삶의 방향을 알았다? 방향성을 이미 획득했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러니까 스토너의 삶을 패배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방향을 아는 사람에게는 방황이 더 이상 방황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여정이 되는 거니까. 와, 이거보다 더 많이 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만 말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 이 이후에 이 스토너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또 그게 과연 스토너한테는 축복이기만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 다음 장면에서는 내가 스토너는 HSP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얘긴 다음에 해야겠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도 정확한 대본을 완벽하게 써놓고 낭독하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문자는 단절되고 단절되고 힘을 잃고 매력이 사라지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정확한 텍스트를 써놓고 그걸 낭독한다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약간의 얼기설기한 초안을 들고 말하고 있는데 재밌었으면 다음에 또 들으러 와줘.